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19번째 시간. 드디어 우리가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거고요. 고려의 많고 많은 왕 중에 오늘은 태조부터 시작해서 성종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명의 왕 정도만 공부를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 드디어 고려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후삼국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라 얘기를 공부를 할 때 후삼국 시대가 성립을 하게 되었다. 지방의 호족들 중에 힘이 셌던 견훤이랑 궁예가 마침내 나라까지 세우는 그런 레벨에 이르게 되고 신라가 세계로 분열되어서 후삼국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궁예 아저씨의 사진도 갖고 왔고요. 자, 하지만 이 3명 중에는 후삼국 시대를 끝내는 승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종결하고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은 누구냐? 바로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지요. 자, 왕건 역시 궁예와 같은 호족 출신입니다. 바로 송악, 지금의 개성이지요. 자, 개성 출신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호족들 중에 궁예가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궁예의 부하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어떻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냐? 자, 왕건 같은 경우에는 궁예의 부하로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후 고구려가 후 백제와 싸움을 할 때 그냥 맞붙었을 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쉽사리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백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때 생각해낸 작전이 무엇이냐? 배를 타고 뺑 돌아가서 뒤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을 해서 양쪽에서 후백제를 압박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생각을 왕건이 실현시키게 됩니다. 왕건이 대규모 배를 이끌고서 지금 전라도의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를 딱 먹어서 양쪽에서 후백제를 압박할 수 있는 후고 고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크고 작은 공들을 세워서 점점 주변에 신망을 얻고 궁예 아래에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궁예는 어떻게 했냐? 궁예는 점점 이제 사람이 조금 미쳐갔나 봐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주장했다. 나는 미륵불이다. 미래 세계에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온 부처다.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죽여버리고 그러한 공포 정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전부 다 궁예한테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왕건에게 찾아가서 장군, 이제 궁예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국가로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장군이 대신 우리 나라를 맡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왕건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겠죠. 바로 어떻게 땡큐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결국에 궁예를 몰아내고 후 고구려를 후루루 짭짭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정하게 되고요. 수도는 자신의 호족으로서의 근거지였던 개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후 삼국시대는 후 고구려 대신 고려가 등장했고요. 후백제와 신라 세 개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일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빨리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견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까지 기습 공격을 해서 신라의 경의 왕을 죽여버리고 다른 왕을 자리에 앉히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습 공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라를 멸망시키기까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였다? 후백제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신라를 압박을 했고 이는 신라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반면에 고려는 어떻게 했다? 신라에게 약간 온건한 정책을 펼쳐서 신라가 좀 더 외교적으로 고려에 기울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에 신라의 경순왕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는 후백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 전체를 들어서 고려의 왕건에게 바치게 됩니다. 약 1000년을 이어져 온 신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젠 고려와 후백제의 1대1 싸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 당시에 후백제를 이끌던 견훤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1명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 근데 견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에게 이제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넷째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만든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이 첫째 아들 견신검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신검이 어떻게 하냐?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훌륭한 영웅이었지만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때문에 내가 나라를 이어받아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반란인 거죠. 자, 근데 이 견훤 여기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기에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견훤은 그 절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견훤이 어디로 가느냐? 견훤이 고려로 갑니다. 고려에 가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 왕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건은 자기에게 항복하러 온 견훤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아마 견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견훤은 왕건과 같이 자신이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후백제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자기가 만든 나라를 자기가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견훤의 일생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힘들게 세운 나라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그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일생의 라이벌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그 심정이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고려군이 이제 후백제와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 후백제 군대들이 보니까 저기 앞에 말 타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우리 왕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 견훤이 이제 고려군의 앞장서 있는 걸 보니까 후백제 군사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믿으면서 따라왔던 자신의 지도자가 그러한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항복까지 한 상황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날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후백제 군대는 고려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후백제 역시 멸망하게 되고 고려가 후백제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후 삼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936년에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시대를 끝내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 시대를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이렇게 조선 시대 왕들의 순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조선 시대 공부를 할 때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것을 공부 안 하면은 이 왕위의 순서를 외우지 않으면은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까지는 태정왕, 경성, 목현덕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왕의 순서가 있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우면은 좋습니다. 외우면은 모르는 것보다야 낫죠 항상. 하지만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고려 시대는 이해할 때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은 고려의 정치를 주도해간 세력들의 순서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고려 시대의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다 필기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초창기에는 호족들이 장악을 하고요. 이후에는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으로 그 주도 세력들이 넘어가면서 정치가 진행이 되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사건들도 중심으로 고려사를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은 사실 호족이란 단어 이외에는 낯설 거예요. 하지만 고려시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왕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태조 왕건의 정책이 무려 10개나 나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단일 왕의 업적으로서는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페이지를 아예 태조 왕건에 할애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의 정책 중 첫 번째 먼저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북진, 북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나라의 이름 자체가 고려고요.
고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쪽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중국과도 겁없이 맞짱을 떴던 그런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런 고구려를 계승해서 우리도 역시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건국하고 나서 왕건이 북쪽으로 약간 영토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도 서쪽에 있는 서울, 서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서울만큼, 그러니까 개경만큼 중요한 도시다라고 여기면서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했던 게 바로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이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려의 정책 기조로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민족 통합 정책. 뭐 쉽지요. 후백제랑 신라를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백성들의 유민들까지 포섭해서 민족의 통합을 깼다. 심지어 위쪽에서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자, 고려사의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와서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 종실 족보에 넣었다. 자,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하고 마지막 세자였던 대광현이 고려로 사람들이 이끌고 넘어왔습니다. 왕건은 이 사람을 뭐 억압하거나 아니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왕계라고 하는 이름, 왕시성을 준 거네요. 그죠? 왕계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종실족보에, 그러니까 왕실의 패밀리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대우를 해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혼인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왕건을 수업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왕건이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왕건은 그 스스로가 호족 출신입니다. 자기도 호족 출신이었고 자기가 처음에 모시던 대장이었던 궁예도 호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호족들에 의해서 신라가 망하고 호족들에 의해서 신라가 다시 그러니까 후백 수상국이 통일돼서 자기가 왕위 등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 역시 가장 견제할 수밖에 없던 세력은 다 누구냐? 호족입니다. 언제 다른 호족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거나 고려를 쪼개버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하는 많은 일들은 호족과 관련이 있는데, 이 호족들,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호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건이 가장 먼저 실시했던 정책은 무엇이냐? 이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혼인 정책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들이랑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의 패밀리가 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란이나 그런 배신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나주에도 그죠? 근데 아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나주를 점령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나주의 호족이랑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주의 호족과 그 장화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고려의 2대 왕이 되기도 하고요. 무튼 총 29명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들만 26명이고요. 그 다음에 딸도 5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겠죠. 왕건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예. 무튼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실시했다. 결혼만 했냐? 아닙니다. 사성 정책도 실시합니다. 사성 정책은 뭐냐? 하사하는 거예요. 뭘요? 왕시성을 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왕시성을 주어가지고 너를 우리 패밀리로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심관제도는 무엇이냐? 사심관은 지방 출신 인물,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호족이겠죠. 이 호족들이 자신의 고장을 약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특별 관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왕건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는 고려의 왕 왕건이야. 지금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 니들이 갖고 있는 권력 다 내놔. 이래버리면 호족들은 왕건을 싫어하고 고려의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어떻게 했다? 이들을 사심관이라고 하는 특별 관직에 임명을 함으로써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포섭하는 전략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요. 자, 플러스 기인제도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인제도는 무엇이냐? 지방의 호족의 자제들, 그러니까 지방 호족의 아들, 이런 애들을 개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뭐 지방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짜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들을 일종의 인질로 삼은 거죠. 네 아들 내가 개경에 데리고 있어. 반란 일으킬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인질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혼인정책, 사성정책,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전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다? 호족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왕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라
그러니까 말기에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미친 듯이 튀어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호족들에 의해서 후삼국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그것을 통일했던 왕건조차도 호족이었기 때문에 고려 초반에는 당연히 호족들이 아직 막강한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에서는 이 호족들을 잘 눌러야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호족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고려도 신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때문에 왕건은 이렇게 많은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누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왕건을 호족 관리와 연결지어서 잘 기억을 해줘야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불교를 중시했습니다. 고려 역시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연등회 같은 거, 뭐 연등 이런 연등을 다는 게 연등회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풍습이기 때문에 연등회 아직도 실시되고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관회 같은 것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팔관회는 뭐냐? 불교 플러스 토속 신앙이 결합된 고려에서 실시된 최고의 국가 행사라고 합니다. 그냥 불교랑 관련된 어떤 페스티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실시를 했고요. 여덟 번째, 세금을 깎아줬다. 자, 신라 말기에는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방의 호족이나 아니면 진골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세금을 거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왕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스탑을 하고 내가 앞으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걷겠다. 너희들이 생산하는 것에 딱 10분의 1만 세금을 내거라라고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고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빈민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시했냐? 흑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흑창은 일종의 창고인데요. 평상시에 곡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식량이 부족한 시즌, 그러니까 봄이죠. 보통 추수를 가을에 하게 되니까 가을에 먹고 겨울에 먹고 봄에 먹고 하면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에 이제 식량들이 똑 떨어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백성들에게 식량이 부족할 때는 빌려주고 백성들이 식량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이제 곡 창고를 채우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빈민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마지막에 이제 사료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후세에게 남긴 10가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남겼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무슨 내용입니까? 뭐 불교를 중요시 하여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선의 풍수상에 따라 사찰을 세울 것. 불교가 중요하니까 절을 많이 세우고 싶겠죠. 하지만 많이 세우지 마라.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 무분별하게 세우지 말고 풍수사상에 따라서 적당히 세워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조, 중국의 풍습을 따르되 갖게 할 필요는 없고 허란의 제도를 본받지 말 것.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이죠. 중국의 풍습을 따르는 건 좋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크고 선진국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갖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스타일대로 그것을 변형시켜라. 그리고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아라. 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거란은 일단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니까 약간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란에서 그 왕건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로 뭘 보내냐면 낙타를 수십 마리를 보내요. 낙타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귀한 동물이니까 낙타를 왕건에게 수십 마리를 보냈는데 이 왕건이 이 낙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거란이 준 이 동물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그 개경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사람 건너가는 브릿지. 이 브릿지에다 낙타를 묶어놓고 밥 안 줘가지고 다 굶겨 죽입니다. 사실 뭐 낙타는 죄가 없긴 한데 그 정도로 외국이 보낸 그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도 친구가 선물 줬는데 막 이딴 선물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케이크 사줬어요. 근데 막 케이크 안 먹고 막 곰팡이 쓸 때까지 냅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막.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거란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주적인 모습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서경은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세 달마다 방문하여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할 것. 어느 도시를 강조했다? 서경을 강조했다. 서경을 강조한다는 것은 고구려의 수도를 강조하는 거고 고구려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 보다 북진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등회와 팔관에 전부 다 불교랑 관련된 내용이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건이 죽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 26명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예. 요새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을 안 쓰죠. 예, 그죠? 비디오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봐도 뭐 뻔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자, 왕건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뭐 일단 왕건의 첫째 아들이죠. 아까 나주에서 장하 왕후와 사이에 나왔던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데는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 해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굉장히 힘도 세고 무예도 출중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건 아래에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호족들이 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마음엔 안 들었을 거예요. 내 딸이 낳은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호족들이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왕건이 이미 살아 있을 때부터 혜종을 후계자로 점 찍어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일단 왕위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외척들 그리고 공신들 전부 다 호족들인 거죠. 결국에는 이 호족들이 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력을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배출한 왕자를 왕위로 앉힐까 이러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혜종 같은 경우에는 출신이 나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가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고려 전체로 따지고 보면 호족 중에 그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호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했어요, 왕 자체가. 네. 왕이 힘이 약하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려가 초창기에는 누가 굉장히 많았다? 지방에 호족들이 많았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 막 자객들이 막 혜종을 공격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록까지 있냐? 왕이 자고 있는데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막 칼로 막 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혜종이 뭔가 낌새가 안 좋아서 그때 피하고 있었죠. 그래서 칼로 찔렀던 자객이 이게 왕이 아니라 베개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옆에서 혜종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자객을 빵 때려가지고 자객을 뭐 죽여버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왕이 암살을 당할 뻔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고 왕의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혜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호족인 게 뻔한데 자기 힘으로는 이 호족들을 지금 눌러버릴 수 있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암살 시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캐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캤다가 그 호족들이 야, 얘 왕이 우리 죽이려나 보다 하고서 더 크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권이 약간 불안했다. 호족들끼리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도 많이 세웠지만 사람이 그렇게 자기 편이 없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혜종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3년 만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혜종 뒤에 정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정종 역시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호족들을 숙청을 하고 막 호족들이랑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오래가지 못해요. 급격하게 뭐 건강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이었던 광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자, 광종 역시 왕위에 오르면은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 못했다가는 나도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종의 업적은 우리가 보통 왕권 강화 시도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노비 안건법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광종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 노비들을 데려다가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겠죠. 자, 일단 호족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가 줄어드니까 호족의 힘이 약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평민으로 되게 되면 평민들은 세금을 내죠. 그러면 나라의 재산도 더욱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도 유리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유교적 지식과 학문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가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지요. 자, 새로운 인재가 등용된다. 원래 있던 호족들이 아니라 새로운 애들이 들어온다. 당연히 호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제 실시와 노비 안건법 전부 다 왕권 강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호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노비 안건법을 하면은 나의 재산이 사라지는 건데 호족들은 너무 싫지 않았을까요? 과거제를 실시해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면은 호족들은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호족들은 그래서 광종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광종은 어떻게 했냐? 다 죽여버립니다. 예, 대규모 숙청. 자신의 반대하는 호족들과 공신들을 다 대규모로 숙청을 시켜버렸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죽여버리니까 뭐
쉽게 까볼 수가 없었던 거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왕이 광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종이 왕권을 강화를 해 놨기 때문에 광종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성종 때 이제 성종이 이런저런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왕권을 강화했을 때 뒤에 있는 왕이 조금 덕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태종 그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니까 태종 뒤에 오는 세종대왕 때는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좋은 제도를 많이 실시할 수 있었는데 마치 고려도 그것과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성종은 이것저것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종이 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무 28조라는 게 있습니다. 시무 28조는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밝힌 정치에서 개혁해야 되는 28가지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9년의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건국초에 일이 바빠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지방관을 두소서. 자,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직접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항상 있는 일이죠. 세계사에서 뭐 다리우스 1세, 뭐 진시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라의 지증왕 이런 식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항상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을 하는데 이제 고려도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지방 애들이 마음대로 설치게 하지 말고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자, 구조. 관료들도 정사를 볼 때는 모두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복을 갖추고 귀함과 천함 높고 낮음을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나라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통일된 어떠한 복장이나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제 궤도에 올랐으니까 우리도 신하들도 딱 옷을 갖추어서 누구는 무슨 색, 누구는 무슨 색 그 등급에 맞게 딱 해가지고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상하의 질서를 확실하게 하자, 시스템을 정비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20조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자신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20조에다가 별표 한번 칩시다. 자, 20조에서 결국엔 뭐다? 불교? 아, 좋다 이거야. 불교 좋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기가 종교로서 개인이 믿는 거고 나라를 운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운영할 때는 유교를 좀 더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무 28조 지방간 파견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아까 지방의 주요 거점에다가 12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요. 이곳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잘 전달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유교를 중시했다. 그래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이 시기에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쭉 국가의 통치 이념, 정치할 때는 유교가 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설립했고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가장 기본 베이스로는 유교 경전을 수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성종 때는 어떻게 됐다? 고려의 통치 시스템을 정비를 했다. 성종 때 정비한 고려의 통치 시스템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려가 건국되고 어떻게 됐는지 주로 3명의 왕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태조 왕건은 수삼국을 통일을 하고요. 많은 업적들을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호족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호족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했고요. 광종이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성종 시기에 여러 가지 통치 체제가 정비가 되어서 고려가 본 궤도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